자, 다음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세포의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세포 분열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되게 잘 나와요. 자, 세포 분열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유사 분열 방식, 하나는 감소 분열 방식인데, 유사 분열 방식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를 만드는 게 특징이고, 감소 분열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세포를 만드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감소 분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염색체의 수를 반으로 줄어드는 세포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인데, 자,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세포를 만드는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유전적으로 다양한 세포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유사 분열은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만들잖아요. 그건 전부 똑같은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감소 분열은 정자, 난자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 방식인데,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생세포라고 하는 것이 부계와 모계 염색체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어머니한테 받은 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때 그 염색체를 만들 때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부계와 모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색체 선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1번 염색체에서 아버지 거 선택할지 어머니 거 선택할지가 다르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그러면 1번부터 22번 XY 염색체까지 전부 다 아버지 것만 선택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어머니 것만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막 번갈아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성이 무지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소 분열이라고 하게 되면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이긴 한데, 그때 만드는 애들을 정자 또는 난자, 배우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자, 난자는 서로 간에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두체 세포라고 부를 텐데, 즉 2배체인 세포가 반두체인 세포로 나눠지게 됩니다. 2배체인 세포가 반두체인 세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염색체의 선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1번부터 22번까지 또 XY 성염색체 선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양성 2의 3승계가 되는 거고요. 다양성 2의 3승계죠. 상당 염색체가 23쌍이니까 둘 중 선택이 일어나는 것을 23번 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이게 무한해요. 왜냐면 이 생세포 만들어진 가운데 특징이 이게 섞여요. 염색체가 조합이 일어납니다. 즉 염색체가 아버지 것과 어머니 것을 섞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한한 다양성이 나타나요. 자, 이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유사분열 양상입니다. 이건 이제 유사분열 양상. 자, 이 유사분열 양식은 2배체에 해당하는 2N짜리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그럼 2N짜리 세포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사분열 양상은 결국은 똑같은 세포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처음에 원래 세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가 각각 부계와 모계 염색체로 나눠져 가지고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유전자를 좀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S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염색체가 이제 복제가 되었잖아요. 물론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염색질로 보일 테니까. DNA 양이 2배 들었습니다. 염색체 개수 2N이에요. 하나, 둘, 셋, 4개. 똑같아요. 하나, 둘, 셋, 4개. 염색체 개수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분열을 하잖아요. 그럼 M기 중계에 이르러가지고 중기판에 나열을 하고, 나누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누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과 똑같죠? 이 양쪽의 세포가 처음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DNA형은 100%로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염색체 개수 4개씩 있는 거니까 똑같이 2N, 2N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사분열 양식은 처음에 세포하고 마지막 세포 2개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열 방식을 이제 유사분열 방식을 부르고, 한 번의 감기와 한 번의 분열기를 거치게 되어 있고, 염색체의 수는 유지가 되는 분열이다 표현하고, 염색체의 구성은 같은 세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 이제 감소분열 양상이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감소분열 양상을 보십시오. 자, 처음에 염색체 개수가 4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4개. 4개가 있죠. 자, 이 4개가 S계에 이르게 되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러한 염색체 형태로 바뀝니다. 염색체 역시 4개죠. 하나, 둘, 세 개, 4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고요. DNA 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200%로 늘었죠. 자, 그 다음 제1감소 분열에서는 특이하게 상동 염색체끼리 나열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감수 분열, 제1감수 분열에서는요, 상동 염색체끼리 쌍을 이루는 거예요. 즉, 상동 염색체끼리 쌍을 이루고 상동 염색체 분리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동 염색체 분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합니다.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염색체 둘을 나란히 놔뒀죠? 그 다음 나눈 거죠. 그럼 염색체 개수가 반으로 줄잖아요. 2n이었다가 n으로. 반으로 줄었으니까 2n에서 나누기 2. 그러면 n과 n이죠. DNA형은 100%로요. 양쪽 세포 이미 달라졌죠. 양쪽 세포가 이미 다릅니다. 얘는 A하고 B가 있고 얘는 D하고 E가 있는데 다르죠. 문자가 다르잖아요. 대문자와 소문자가 다른 게 지금 보이시죠? 자, 또 보세요. 가운데 있는 염색체끼리 뭐합니까? 지금 바꾸는 거 잘 보이세요? 염색체를 바꾸는 거 보이시죠? 자, 염색체의 재조합이 일어납니다. 부계와 모계 염색체의 재조합이 일어나요. 재조합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만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재조합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만 재조합하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 세포를 또는 이쪽 세포를 가져왔다 생각해 봅시다. 이쪽 세포예요, 지금. 이쪽 세포. 이 세포를 가져와서 다시 분열하는 게 이제 제2감수 분열입니다. 그럼 2감수 분열이 일어나죠? 자, 2감수 분열. 자, 이것은 유사 분열과 같은 방식이에요. 유사 분열과 같은 방식. 자, 그래서 자미염색 분체를 적도면 나열을 하고 나누는 모습인데, 나눌 때 재조합 염색 분체라고 하는 애들을 어느 쪽에 나열할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DNA형 결국 50%로 염색체의 수는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감수 분열은 유사 분열 방식과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보세요. 감수 분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유성생식하는 생물들이 염색체의 수를 세대간 일정히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만든 세포가 50%의 DNA 양과 염색체 개수는 n으로 줄었는데, 이런 애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50% n끼리. 그러면 얘들 만나게 되면 똑같이 다시 100% EN이 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를, DNA 양을 일정 유지할 수가 있죠. 자, 분열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번의 간기와 두 번의 분열기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의 분열기를 겪을 때 1감수 분열에서는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합니다. 1감수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해요. 자, 아래 좀 잘렸는데요. 자, 제2감수 분열은 유사 분열과 유사한 방식이에요. 염색체의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감수 분열의 특징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제1감수 분열에서 다양성 확보가 되게 큽니다. 염색체의 독립적 분리만 했다면 2A, 3성의 다양성이었을 텐데, 앞에서 재조합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매 염색 분체끼리, 즉 상동 염색체끼리 나열한 다음에 얘들 간의 염색체를 재조합을 하죠. 이렇게 재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재조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다양성이 확보됩니다. 재조합이 이게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무작위적이야. 그러니까 다양성이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무한한 다양성. 즉, 한 사람이 남자가 평생 정자를 만든다. 모든 정자가 다 달라요. 정자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다 같은 게 없어. 즉, 형제가 태어났는데 5년 전 태어난 형하고 그 다음 5년 뒤에 태어난 동생하고 유전자가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즉, 아버지 몸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염색체들이 막 조합이 된 건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자, 중기 2에서 염색 분체를 선택을 하죠. 재조합이냐 아니냐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여자를 만나느냐 어느 남자가 만나느냐, 무작위적인 수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거죠. 우리 다양성이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그럼 생명체는 이런 다양성을 왜 확보하려고 할까요? 종족의 유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 배우자를 만날 필요 없이 나 혼자 분열하면 되잖아.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딨어. 자, 그런데 굳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짝짓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배우자의 정자 또는 난자, 나의 정자 또는 난자가 수정을 하는데, 그때 생기는 그 자손의 다양성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지. 물론 이제 부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유전자가 새롭게 나타난 건 아니죠. 하지만 부모의 유전자의 조합이 새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개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종에 적응이 되게 잘 되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생존에 상당히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성생식하는 종보다 유성생식하는 종들이 훨씬 더 종족 유지 능력이 좋습니다. 그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건요. 유사분열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 이러한 염색체들을 중기판에 나란히 나열을 하고요. 나눕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세포나 처음 있었던 이 세포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감소분열을 하게 되면 분열한다고 했을 때 먼저 제1감 전기에서 재조합을 하고요. 지금 재조합하는 거 보이시죠? 교차점, 히아스마 구조, 히아스마 구조 나타나는 거 보이시고 교차점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나눠진 모습에서 떨어졌을 때 제1감 분열 완료가 됐을 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했고, 그 다음 유사분열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2감소했을 때 만들어진 이 세포들은 서로 간에도 다 다르고 원래 있던 것과도 완전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것은 2배체거든요. 2n짜리니까 2배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얘는 반두체가 된 거죠. 다이플로이드가 할플로이드가 된 건데, 그래서 2배체가 반두체가 된 건데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감소분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달라짐, 다양성. 그 다양성을 누가 제공한다고요? 감소분열이. 언제요? 제1감소분열. 전기 1과 중기 1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동연체끼리 제1감 전기에 나란히 배열을 하였을 때 히아스마라고 하는 교차점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예,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각각 재조합이 되었던 거죠. 재조합. 이게 무한한 다양성입니다. 이 재조합은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세 번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또 다양성이야.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아. 어디서 일어날지도 몰라. 엄청난 다양성이죠. 그죠? 엄청난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2배체 생물이 감소분열을 해서 배우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반두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 배우자가 수정을 해가지고요. 2배체 생물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죠. 그렇죠? 2배체 생물 감소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물들은요. 배우자가 그냥 유사분열해가지고 개체를 만든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체라고 부르는데, 일벌들, 일개미들, 뭐 이런 애들이죠. 우리 사람은 이런 게 없죠. 사람은 이런 게 없습니다만,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아래 이제 포자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n짜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2n짜리 내가 n짜리를 만들었는데 이 n짜리 내가 포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분열을 막 한다는 거예요. 분열을. 그래서 개체가 되는데 이게 포자체가 아니라 이 친구 잘못 적었는데 이거 배우체라고 합니다. 배우체. 그럼 이 배우체에서 나오는 애가 배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다시 이제 분열해서 만들어진 애고요. 그 배우자가 다시 수정해가지고 접합자를 만들어서 포자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포자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밑에 거는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건 뭐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소분열을 해가지고 이것도 잘못 적었는데 감소분열을 통해 가지고 포자체가 감소분열을 통해 가지고요. 포자를 만들어요. 그럼 포자를 만들게 되면 이 포자가 유사분열해 가지고요. 배우체를 만들어요. 그럼 배우체가 배우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우자가 다시 이 그림처럼 융합해서 이배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식물이라든지 일부 세균이 이런 모습 보이는데 이건 우리 시험에 등장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 체크를 잘 하시고 시험에 나온 것 중심으로 여러분이 봐주세요. 응?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세포주기에 이제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 강의할 때 지금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진핵세포의 분열에서 유사분열과 감소,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걸 이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조절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분화에 대한 얘기를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럼 세포 주기라는 거를 이제 조절해보자라는 겁니다. 세포 주기를 조절해보자. 자, 세포가 분열할지 말지 결정하고 분열한다면은 그 분열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영양분과 성장인자가 있어야 분열합니다. 포유류세포 특징이죠. 성장인자는 뭐 종류별로 많고
어느 세포를 분열시키냐에 따라서 성장인자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자, 분열을 하다가 야, 분열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밀도조회, 접촉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백혈구 세포들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많아지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거든요. 우리 혈액 안에 백혈구들. 왜요? 밀도를 알아요. 자기들이 밀도를 압니다. 야, 이 정도 밀도면 우리 분열하지 말자. 근데 어떤 세포들은 만나야지 그걸 알아요. 우리 피부 세포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피부 세포들은 분열해서 서로 만나면 알아요. 야, 이제 우리가 분열하지 말자. 더 분열하면 이제 혹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영양분과 성장인자가 없어도 분열하고 밀도조회가 있어도 접촉조회가 있어도 분열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조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부착 의존 성질이 원래 있어야 돼요. 암세포들은 부착 의존 성질이 없기 때문에 전이에요. 우리 몸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가고 막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세포주기 조절에서 검문점은 우리가 얘기했었죠. G1 검문점은 세포 크기 검문하는 거예요. G2 검문점은 DNA 복제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중심체 복제되는지 확인을 해요. N기 검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염대체 분리할 때 하는 거예요. 후기 검문점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각각의 검문점에서 체크하고 넘기는 거예요. 역시 암세포는 이 검문점을 무시해요. 야, 대충 가. 안 됐어도 넘어가. DNA 복제 제대로 안 됐어. 넘어가. DNA 분리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래도 넘어가.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암세포들이에요. 자, 이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한 그림인 것 같은데, 보면은 G0기에 있다가 G1기로 가죠. G1기에 있다가 G0기 갈 수 있어요. 즉, 분열을 한다 말다 결정할 때 이 G1기가 하는 거예요. G1기에서 분열하지 않으면 G0기로 가죠. G0기에서 갑자기 M기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G1기로 갑니다. 그럼 G1기를 가서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럼 G1 검문점, 세포기 검문하고, S기 DNA 합성하고, G2기 DNA 복제 되는 확인하고, M기 염대체를 나누었는가, 염대체의 방석부터 제대로 붙어가지고요, 나누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다시 세포 주기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거죠. 분열하지 말자. 성장인자도 없는데. 그러면 G0기로 가는 거예요. 야, 성장인자 아직도 있네. 접촉조회, 밀도조회가 없고 영양분은 충분하네. 그러면 또다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포 주기들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세포 주기들 조절. 자,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G1기, S기, G2기, M기인데 그 각 페이스에 존재하는 사이클린이 별도로 존재해 있어요. 사이클 유전성 키나제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시간을 알려주는 애입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애예요. 사이클린. 그래서 이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애는 주기에 따라 합성되고 분해되는 주기성 단백질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사이클린 B 이러면 요거 M기에 존재하는 애예요. 사이클린 D 이러면 요거 G1기에 존재하는 애예요. 이렇게 제가 알아요. 얘는 S기에 존재하고 얘도 G1기에서 S기로 갈 때 존재하는 애예요. 이렇게 각각 종류들이 있는데 얘들이 내가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서 그 시기에 일을 진행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일을 진행을 시킬 때 일을 시키는 애가 얘예요. CDK.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효소라고 하는 효소인데 얘는 농도는 일정한데 사이클린과 결합할 때에만 활성화되어서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CDK하고 사이클린의 복합체, 사이클린과 CDK가 붙어있는 애가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면서 주기를 진행시켜요. 예를 들어서 얘가 사이클린 B라고 해볼게요. 얘가 CDK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사이클린 B하고요, CDK 1번은 M기를 갖다가 진행시키는 애거든요. M기를. 그럼 얘네 둘이 붙었을 때 엠페이스 프로모팅 팩터 또는 머추레이션 프로모팅 팩터라고 하는 M기를 진행시킬 수 있는 애가 만들어지고, 걔가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특정한 단백질들에게 인산을 시키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얘들에 의해서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세포 주기의 진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사이클린은 종류가 다양하고 CDK의 종류가 다양해서 각각 어느 시기에 존재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 표현했습니다. 타겟되는 프로테인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인산화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세포 주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이클린 B 생각해 봅시다. 얘를 든 거예요. CDK1 둘이 결합을 해요. 그럼 MPF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MPF가 되게 되면은 이 MPF가 요 타겟되는 단백질을 이제 인산화시키는 거죠. 그럼 타겟되는 프로테인이 인산화되었으면이니까 얘가 세포 주기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일을 시키는 애고요. 얘가 일을 하는 애고요. 쉽게 생각하면 사이클린은 위에서 말로 하는 애죠.
예? 사장님이야. 야, 이래. 그럼 CDK라고 하는 애 있죠. 얘가 작업반장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CDK가 가서 작업하는 인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야, 지원기 진행해. 예? 알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걸 이제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사이클린은 합성되고 분해되는 겁니다. 사이클린 B라고 하는 애와 CDK 1번이라는 애가 있는데 CDK 1번은 늘 있고요. 사이클린 B는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났을 때 MPF가 된 거죠. MPF가 되고요. MPF가 되었을 때 M기를 진행한 거예요. M기가 끝나게 되면 사이클린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사이클린 B겠죠. 사이클린 B가 여기서 분해가 되고 그 다음 지원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원기가 진행될 때는 다시 합성되는 것은 사이클린 D라는 애가 합성이 돼요. 그럼 사이클린 D가 그 다음 단계 진행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린이라고 한 것과 CDK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세포 주기의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우리 진해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조절하는 인자들에 의해서 세포 주기가 조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엔 다른 얘기입니다. 세포의 생활사에 대한 얘기, 세포에 대한 용어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스템셀. 줄기세포라고 하는 용어는 식물이 줄기가 먼저 나오고 그 줄기로부터 뭐 잎과 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을 만들 수 있는 애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줄기세포라는 용어를 줬고, 줄기세포에서는 이 줄기세포가 분열하면서 여러 세포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미분화된 세포고 무한분열할 수가 있는데 얘들이 분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때 배아줄기세포라고 불리우는 엠브리오 스템셀, 얘들은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열한다고 했을 때 수정란이 만들어졌을 때, 수정란은 우리를 만든 거거든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수정란. 그 수정란은 전능성이 있어요. 전능성.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능성이 대략 64세포기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64세포기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포배기 세포라고 불러요. 자, 64세포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이 분열을 했어요. 그럼 2세포, 또 분열해요. 4세포, 또 분열해요. 8세포, 16세포, 32세포, 64세포. 그러니까 64세포가 됐을 때까지 정도는 배아줄기세포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 세포들은 거의 전능성이 있어요. 그 연구하기 좋죠. 어떤 사람이 신경이 손상되어 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그럼 신경은 분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안 돼요. 그런데 배아줄기세포를 딱 거기에 주입을 하고 신경세포로의 분화만 유도만 잘할 수 있으면 얘가 신경세포가 될 테니까 이 사람의 그 신경이 치료가 되는 꼴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상당히 중요하고 각광받고 있는데, 문제점은 윤리적으로 이게 개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사람 될 수 있는데 이거 쓰면 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완화된 게 이거죠.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는 제한적인 분할만 가능한 세포예요. 개체가 되진 않아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밖에 개체를 만들지 못해. 다른 세포로의 분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르거든요. 성체줄기세포. 그래서 요즘은 성체줄기세포를 더 선호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약간 제한적인 분화가 됩니다만 얘를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우리가 갖춰가고 있으니까 요즘은 밑에 거를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아줄기세포가 더 전능성이 좋지만 그래서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줄기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줄기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다시 하나는 자기 줄기세포가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분화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분화된 세포. 분화된 세포가 됩니다. 분화되는 세포가 되게끔 될 수 있어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무한분열 능력이기 때문에 분열하면은 다시 하나는 자기가 되고 하나는 이제 분화되는 세포로 가거든요. 그럼 분화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뭐 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간세포, 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눈세포. 그럼 간세포에서는 간에서 필요한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는 거고, 눈세포에서는 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을 발현시켜서 각각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분화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제한적인 분열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세포들은 아예 분열을 못해요. 뭐 이게 참고인데 신경세포라든지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아예 분열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신경 손상되면 고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분화세포들은 분열하면 할수록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짧아져요. 분열할 때 짧아집니다. 분열할 때 짧아져요. 분열 시 짧아지는 거예요.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줄기세포도 그렇지 않아요. 줄기세포나 암세포는 분열을 해도 텔로미어 길이 짧아지지 않거든요. 텔로미어 길이 유지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얘들은 텔로미어 짧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화된 세포들은 자기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수명을 알려주는 게 텔로미어 길입니다. 텔로미어 길이 짧아지면 이제 어느 순간은 죽어요. 세포 사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포 사멸입니다. 세포 사멸은 에이팝토시스라고 부르는 건데 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외부의 신호에 죽을 수도 있고 내부 신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DNA가 손상이 가 있거나 또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세포가 스스로 죽어요. 또는 멀쩡한 세포라 하더라도 세포를 죽게 할 수 있어요. 멀쩡한데 왜 죽여? 자, 우리 발생 과정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 과정에서요. 여러분, 우리 손. 요거 발생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네모의 발생 과정에서. 이 손이 원래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사이 부분에 있는 세포가 죽으면서 이게 떨어졌을까? 아니면 원래 이런 상태에서 손가락이 솟아났을까? 그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학자 연구를 한 건데, 결론은, 이런 모습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세포들이 각각 죽어가지고요. 손가락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게 잘 일어나면 손가락이 붙어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외부의 신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의 신호. 이걸 조절해준 애가 있어요. 역시 관리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자들에 의해서 세포의 사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세포도 사실은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죽을 때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세포가 기포처럼 바뀌면 사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가요. 이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블레빙이라는 현상인데, 블레빙이라는 용어는 등장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기포처럼 바뀌는 거죠. 세포의 막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화이트 블러드셀, 백혈구가 유도하는 모습이에요. 얘가 지금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모습이야. 그리고 이제 얘를 먹죠. 에이팝토시스를 겪는 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일 수도 있지만, 뭐 간염이 되거나 암세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혈구들이 간염된 세포나 암세포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없애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뭐 그것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요. 자, DNA 절편화 일어난다. 이 표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DNA를 잘라요. 자, 우리 유클레오존 구조라는 거 있었죠? 비드온 스트링 구조 기억나십니까? 비드온 스트링의 구조 기억나십니까? 비드온 스트링의 구조. 자, DNA 자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유클레오존의 상태에서 자르는 건데, 이 잘리는 단위가 여러분, 유클레오존 단위로 잘리기 때문에 하나씩 잘릴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뭐 듬성듬성 잘리는 거예요. 그럼 요 이제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 길이가 약 180베이스표 정도의 단위로 잘리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절편화가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하나의 절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절편의 단위가 한 180베이스표 정도 되는 단위로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자를 때 ATP가 소모가 되고요. 그죠? 자, ATP 소모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던 시토크롬C라는 단백질과 카스파제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던 시토크롬C는 밖으로 나와서 활성화되는 건데, 그때 세포질 부분에 이 카스파제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얘를 활성화시키는 게 특징이에요. 잠깐요. 여기서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세포 내부에서 에이파토시스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복잡해요. 어떤 신호가 주어지는 거죠. 에이파토틱 스티뮬리, 외부에서의 신호라든지 또는 내부에서 프로테인 53번, 그러니까 53kD짜리의 단백질, 얘가 활성화되면서 신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거 아는 건데, 시토크롬C라고 하는 단백질이 원래 여기 미토콘드리아의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시토크롬C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만 존재하면 세포 사멸을 겪고 있지 않은 세포인데, 이 시토크롬C가 세포질로 나온다는 것은 세포 사멸을 겪는 세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토크롬C가 많아지면서 캐스페이즈라는 단백질들이 많아집니다. 캐스페이즈 단백질이 많아지는데, 이 단백질들에 의해서 세포 사멸이 진행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거 두 개는 알면 좋습니다. 이거 두 개는 알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괴사라는 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세포 사멸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괴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둘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아는 건데, 자, 괴사라는 방식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산소 결핍 독극물에 의해 세포가 사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소가 없으면 죽거나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세포가 부풀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도 팽창이 일어나고,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있죠? 이런 것들의 팽창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ATP는 소모가 안 되고, 자, 추가로 적으세요, 여러분. 염증을 유발해요. 주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은 괴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괴사가 일어나면 주변 조직이 염증이 일어나니까 좋지 않죠. 우리 이제 질병 중에 당뇨병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당뇨병을 앓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혈액에 이제 당이 많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저희 뭐 손끝이라든지 또는 요 발끝의 부분에 상처가 났을 때 그쪽에 아무는 게 잘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럼 그쪽에 있는 세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괴사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여기 손끝, 발끝 인데 막 잘라야 돼. 손가락 막 발가락 잘라야 돼요. 자,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괴사라고 부릅니다. 괴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괴사에 대한 내용까지 봤어요. 이번에는 암세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 자, 암세포는 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암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먼저 분화된 세포였습니다. 얘가 돌연변이원들, 발암물질들에 의해서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망가지고요. 그 결과 세포 사멸을 회피하면서 무한분열하게 되는 세포. 이거를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주기 중에서 G제로기가 상실되어 있는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G1기, S기, G2기, M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분열하는 거죠. 계속 분열하는 것을 암세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암세포. 돌연변이원들, 뭐 자외선도 있을 것이고, 엑선도 있을 것이고, 벤젠도 있고, 뭐 등등등 많습니다. 우리 담배에도 타르라고 하는 그 물질들이 있죠. 그 타르라는 물질들이 다 그 발암물질들이에요. 그럼 이런 발암물질들은 DNA와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요. DNA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 DNA 손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느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안 좋아져요. 자, 유전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종양 유전자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원종양 유전자는 원래 세포 분열을 촉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입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발암물질에 의해서 종양 유전자가 되어버리면 그럼 암을 유발한다. 이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분열을 촉진하거든요. 무한 분열 촉진을 시키는. 그러니까 무한 분열 촉진시키는 일이에요. 원종양 유전자의 경우에는 무한 분열 촉진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조절을 받아요. 그래서 분열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었던 건데 온코진이라고 하는 종양 유전자가 되어버리면 암을 유발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자, 또 하나는요.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원래 세포 분열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인데 발암물질에 의해서 불활성화돼 버려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망가집니다. 그럼 종양 유전자 망가지게 되면 이득은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종양 유전자의 종류가 많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상당수가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망가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암세포가 됩니다. 그 암세포가 무한히 분열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는 무한 분열하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정상세포가 아닙니다. 접촉조에도 회피하죠. 밀도조에도 회피하죠. 탈분화 일어난다. 분화 능력도 잃어버려요. 탈분화. 간세포인데 간세포를 일을 안 합니다. 간암세포가 된 거죠. 무한히 분열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혈관 부착성 성질을 상실하고 전이하려고 합니다. 혈관 신생을 일으키기도 한다.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암덩어리 쪽으로 자라게 해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암덩어리가 VEGF라고 하는 혈관 신생인자를 넣습니다. 베스큘라 에피셀리얼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그 혈관 신생인자를 넣으면 이 암세포 쪽으로 이런 혈관들을 자라게 해요. 그러면 포도당들이 공급되거든요. 암세포들은 포도당을 먹고 자라요. 암 환자들은 포도당 공급을 정상세포에 못 해주기 때문에 죽는 경우입니다. 암세포가 많아지면서 암세포가 포도당을 다 갖고 가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굶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암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을요. 자, 그래서 얘가 거의 모든 이제 그 포도당을 다 흡수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혈관이라든지 또는 이쪽에 이제 림프계라는 림프관들도 오거든요. 림프관 또는 혈관이라고 하는 관들이
혈관 신생에 의해서 자라가지고 오게 되고, 그럼 림프관의 혈관을 따라가지고 암이 전이를 해요. 자, 그럼 암이 전이를 하게 되니까 몸에 이제 그 몸의 곳곳으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혈관도 되지만 림프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다 퍼지는 거죠. 자, 이게 암세포의 무서운 점이죠. 예? 세포 주기는 따르지 않고 무한히 분열하고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는 간세포를 온몸에 퍼뜨리는 게 간암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무서운 질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봤는데요. 자, 우리 교재 77페이지를 보시면 감수분열 얘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78페이지까지 여러분 이거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시고, 77페이지의 그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77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요, 제1감수분열을 또 구분해놨는데, 이거 구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이 좀 오랫동안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자, 79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감수분열의 의의와 다양성 증대의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넘겨보시고 81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81페이지는 세포주기 조절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세포 외부 요인, 세포 분열을 하느냐만 결정할 수 있는 것. 82페이지 가보시면 세포 내부 요인, 주기 진행에 대한 얘기죠. 사이클린과 CDK 역시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83페이지 가보시면 세포의 분화 과정이 있는데, 먼저 분화된 세포의 특징은 여러분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노화 과정은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세포의 사멸 부분은 꼭 읽어보셔야 되고, 다음 주 넘겨보시고, 84페이지에 네크로시스, 괴사에 대한 얘기가 있죠. 네크로시스는 괴사. 그 다음 오른쪽 85페이지에 표 있으니까 그 표 비교한 것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암에 대한 얘기들 있죠. 제가 얘기한 거 중심으로 여러분 참고로 보도록 하세요. 암은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양성종양은 전이성이 없는 호가 같은 것을 우리가 양성종양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86페이지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꼭 보도록 하시고요. 교재 보신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TV 문제집 요거 사셨나요? 요거 기본 문제집 요거 사셨으면 요거 풀어보세요. 여러분 해설도 뒤에 잘 돼 있고, 또 제가 그 해설 강의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면서 같이 문제 그 해설을 들으시면서 보는 거에 훨씬 제일 좋아요. 자연과학은 하여간 뭐 계속 이론 보면서 생물은 먼저 암기하고, 그다음 문제 풀어보고 특징들 아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고, D단원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 이제 2단원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